오늘 역시 여러분과 함께 또 신비의 세계에 있지만 또 뭔가 더 아는 것 같고 이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혁명이 있다. 가치형 인터넷, 미래의 인터넷, 그리고 블록체인. 예, 블록체인은 신뢰의 인터넷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신뢰의 인터넷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시장혁명이고 이 시장혁명은 플랫폼 혁명이다. 그런데 이 플랫폼 혁명이 블록체인도 플랫폼 혁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플랫폼 혁명하면 가상의 공간에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 모든 것들의 놀이터, 모든 삶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러는데 이번 우리 토요일 교류 분석이라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은 거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 안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비탈릭이었고 그것을 해서 우리는 거래의 패러다임의 혁명, 블록체인 혁명,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게 아니죠. 학자들이 한 이야기죠. 그래서 거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블록체인 혁명, 거래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느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라인에서의 그냥 단순한 인터넷 혁명 속에서 우리 그냥 뭐 카드하고 뭐 그런 결제 거래 혁명이 아니라 다시 그것이 오프라인으로 들어와서 오프라인에서도 똑같이 그것을 사용하거나 혜택을 누리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프라인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거래는 앞으로 모든 게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 오프라인과 똑같이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부분이 튜링 완전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했는데 이게 바로 비탈릭이 완성해 나온 이더리움 플랫폼이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의 혁명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1차 가상혁명의 시기를 떠나서 2차, 3차 넘어오면서 우리는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세상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O2O 혁명이다. 3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명확한 규정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O2O 혁명이다. 우리가 O2O 혁명을 좀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시간 현금 없는 사회의 화폐의 역사, 화폐는 가치이다.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것도 현재 내가 금이나 현금이나 내 손 안에 없지만 뭔가 잡혀지지 않지만 그게 가치로 발현을 하기 때문에 화폐의 기능을 지닌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가치의 화폐. 이더리움은 그야말로 블록체인 혁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화폐.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치의 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가 100억 달러일 것이다. 여러분, 제가 2027년 되면 전 세계 10%의 GDP나 그런 거래가 블록체인 기반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블록체인에 이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것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상의 자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분주해요. 가상의 자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의 요즘 이슈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인터넷, 가치의 인터넷, 그리고 블록체인을 이제 신뢰의 인터넷이다라고 말을 하고 삶의 개념까지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디지쿠스에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의 시절로 오면서 스마트 신인류가 형성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블록체인 신인류의 시대를 맞이하는데 이 블록체인 신인류가 지나가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돼요. 양자 컴퓨터는 거의 개발이 되어서
실제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문 프로젝트에서. 그런데 그 블록체인 혁명 안에서 양자 컴퓨팅 안에서 살아가는 인류를 뭐라고 하냐면 호모 루덴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깃경제가 오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나는 그런 지식은 타고나 버리는 거예요. 칩 하나로 이미 그런 지식은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추계시대 때 4대 성인에 의해 때 쓰였던 모든 책들의 그들의 제자가 쓴 거죠. 모든 책들의 내용은 그대로 우리가 알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갑자기 생각난 건데 4대 성인 중 우리 붓다도 마찬가지고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이렇게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글을 단 한 편도 쓰지 않았다라는 거 아시죠? 다 제자들이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힌두이즘을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베다나 우파니사드 이런 것들을 성경하고 너무 똑같아요. 물론 저도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너무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4대 성인에 의해서 썼다고 하는데 이미 그 전에 4대 성인들이 태어나기 전 BC 3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BC 5000년 전이겠죠? 이때도 이미 그런 책들, 그러니까 우리 4대 성인들이 썼던 내용의 책들이 그대로 똑같이 써여졌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한 아노미를 느꼈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지식은 정말 지혜를 위한 기본 틀을 만드는 것들인데 지식이 없이는 지혜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 알미 일어나지 않고서는 의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는 요즘 4차 산업혁명의 저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호모 루벤스 노는 인간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놀까를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데이비드 차움, 닉 자보, 그래서 1983년 그리고 1986년에 우리 한국의 오코이로 호텔로 와서 우리 이제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셨죠. 그리고 닉 자보, 스마트 컨트랙의 창시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창시하게 된 어떤 이 정신적인 지주 이 역할을 했던 게 닉 자보예요. 그 닉 자보가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 여기서 제가 퀴즈. 혹시 옛날에 13인의 원숭이인가? 그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했던 온숭이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서 와서 그 온숭이들이 하는 이 집단 단체를 그 차단시키는 브루스 윌리스도 나오고 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원조가 이 사이버 핑크라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걸 알고 보면 영화가 되게 재밌어요. 다시 그래서 웨이 우리 이더리움의 그 가장 기본 단위 웨이죠. 그리고 할핀이 우리 노드라고 하죠. 오늘 이제 노드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사토시가 첫 번째 노드를 가지고 있었겠죠. 개발을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할핀이죠. 우리 이제 자꾸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웨이도 마찬가지고 어떤 무정부주의자를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치 화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우리 데이비드 차움의 영향을 받아서 사이버 펑크라는 집단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대규모 감시, 검열에 맞서서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 그러니까 우리가 빅브라더 세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노출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노출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이버펑크라는 집단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 디지캐시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이제 방어를 하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메일 리스트로만 움직인 거예요. 사이버펑크 집단의 리스트는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영화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게 바로 이메일 리스트였죠. 그래서 그 이메일 리스트를 통해서 그 오리지널 처음 원숭이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를 펴뜨리는데 이런 것들에 원조를 찾는 그런 영화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펑크라는 그래서 NFT에도 사이버 펑크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말 1997년도에 이미 2천여 명의 가입자를 창출했던 것이죠. 위키리스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정부나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비밀 문서를 폭로하는 웹사이트인 위키리스트가 이 운동에 뿌리를 사이버펑크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어떤 그 보안 시스템, 우리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 우리의 정보가 모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고 이런 운동을 벌이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2018년도에 디코노미를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을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이런 세계가 일어나고 있고 오고 있다라면 누군가는 지금도 무정부주의자를 추구하면서 사이버 공간의 하나에 네트워크 하나가 정말 인류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런 세계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현상이 저는 솔직히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어느 순간 정말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말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런 찰나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암호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런 움직임이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1983년 데이비드 처음이 처음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이 가치 앞으로서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토큰이구나, 코인이구나 라고 해서 순수한 지불 시스템인 화폐를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화폐를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블록이라는 것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가상의 공간에서 데이터 저장을 중앙정부의 시스템이 아니라 각각의 노드에 각각의 컴퓨터에 저장을 하려면 크게 하나의 서버 공간에 저장을 할 수가 없어서 분리해서 저장을 하자 이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블록의 저장 공간, 일종의 서버 공간을 형성을 하려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정말 서버 공간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이 인류의 서버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그래서 속도전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확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해서 비트코인이 획기적인 거예요. 획기적인 거. 블록체인 완성인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상을 줘야 되니까 그게 바로 비트코인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순히 돈 거래만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오프라인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온라인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블록체인의 역사입니다. 비탈릭인 것이죠. 비탈릭이 스마트 계약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 중요한 것들,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는데 구매자가 암호화폐를 지불을 하고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카드 어떤 뭐 조건 웨이가 그 말했다고 했잖아요. 자판기 이야기하면서 넣기만 하면 무조건 그 계약대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 대통령이 거기 그것을 코카콜라를 먹기 위해서 1,000원을 내도 저도 1,000원 냈고 무조건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이 뭐를 지급해야지 된다라고요? 암호화폐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블럭이 떨어지면 블럭에 그런 자료가 저장이 되는데 그 블럭 안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블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블럭을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암호화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BDC 중국은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판매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비트코인은 1사토시고 이더리움은 1웨이 무정부자이자 이렇게 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하이퍼레저나 코다, R3는 우리 블록체인의 이런 생태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제 금융 단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알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금융의 어떤 하나 단일화를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R3가 시작된 것이고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면서 거기에서 오픈 소스를 만들고 이 오픈 소스를 전 세계에 블록체인 학자들에게 뿌려서 이것을 보편화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이퍼레저, 알코다 이 부분들 우리가 하이퍼레저와 알코다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블록체인이 확산되는 운동이 되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네. 아, 세상에 슈퍼컴퓨터 100대를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컴퓨터 작업이 있을까요? 슈퍼컴퓨터는 한 대만으로도 수많은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조금 전에 조금 약하게요. 약하게 들었죠? 네, 제가 음성을 조금만 볼게요. 세상에 슈퍼컴퓨터 100대를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컴퓨터 작업이 있을까요? 슈퍼컴퓨터는 한 대만으로도 수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엄청난 연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연산력은 인간의 계산 영역을 초월할 정도죠. 하지만 그 막강한 슈퍼컴퓨터가 100대 모여 있어도 블록체인으로 잠겨 있는 정보를 위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믿어지지 않으실 수 있지만 블록체인이 작동하는 원리를 살펴보면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록체인이 어떤 방법으로 슈퍼컴퓨터도 뚫을 수 없는 보안 시스템을 구성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에 참여한 사람은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모든 거래 내역을 저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받은 이 블록이 다른 사람의 블록과 같은 것인지 확인해보는 일입니다. 굳이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아도 내가 내려받은 블록이 다른 구성원들이 내려받은 블록과 완전히 같다면 그 블록은 위조되지 않은 것일 테니까요. 이러한 내용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해시입니다. 해시를 이해하면 블록체인의 거래 방식이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먼저 해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는 원본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해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은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에서 간편하고 정밀한 검증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는 해시가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데이터에는 하나의 고유한 해시값만이 생성됩니다. 모든 전자데이터는 딱 하나의 고유한 해시값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 치면 한 명의 사람이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의 길이와 상관없이 고정된 크기의 해시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북이라는 글자와 북스토랑이라는 글자를 각각 해시로 변환한다고 했을 때 원본의 글자 수와 관계없이 북과 북스토랑의 해시값의 길이는 같습니다. 대신 해시값의 문자와 그 배열이 바뀔 뿐이죠. 이러한 특징은 글자의 길이를 보고 해시로 변환되기 이전의 원문을 유추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특징인데요. 원본의 내용이 아주 조금이라도 변하면 해시값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북스토랑에서 책스토랑으로 한 글자만 바꾼다고 했을 때 해시값은 한 글자만큼 약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해시로 변환값만 보고는 때려 죽여도 원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해시가 갖는 이러한 세 가지 특징 덕분에 블록체인은 간편하고 정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통해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컴퓨터 A와 B가 있습니다. 이 둘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거래하기 전 컴퓨터 A와 B는 서로 믿을 수 있는지 검증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만약 컴퓨터 A와 B가 서로 같은 블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둘은 서로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거래의 신뢰도는 보장됩니다. 컴퓨터 A는 조금 전 자신이 내려받은 블록의 고유 해시값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컴퓨터 B도 조금 전 자신이 내려받은 블록의 해시값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불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해시값 검증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 모두가 내놓은 해시값이 일치한다면 A와 B가 가진 원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A와 B는 서로가 가진 계좌의 정보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이때부터 거래는 시작되죠. 근데 여기서 그러지 말고 그냥 원본의 내용을 비교해버리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해시를 통해 원본의 내용을 비교하는 건 해시가 가진 장점 때문입니다. 블록 안에 있는 정보는 불과 10분 동안 쌓인 정보이지만 사용자 수가 많다면 그 정보의 양은 실로 엄청나집니다. 따라서 원본의 내용을 비교하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시간 동안 곧 새로운 블록이 생겨날 겁니다. 그에 반해 해시는 아무리 긴 내용의 데이터도 일정한 길이의 해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블록 안에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 중 아주 약간만 변하더라도 해시값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위조와 변조의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블록체인에서 해시가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해시를 통하여 블록체인 기술은 효율적이면서도 확실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해시의 역할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블록체인에서 해시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건 바로 해시가 블록들 간의 연결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나의 블록에는 해당 블록의 해시값, 10분 동안의 거래 내역, 이전 블록의 해시값이 담겨 있습니다. 각각의 블록은 이 해시값을 기준으로 위아래 블록과 연결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시를 통한 블록들의 연결이 어떻게 위조를 막는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생성된 블록을 위조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 중간에 쌓여있는 블록에서 저의 계좌 정보를 위조합니다. 그러면 블록 안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블록의 해시값은 달라졌겠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블록들은 동일한 해시값을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시값이 바뀐 블록의 등장은 이 연결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위조된 블록과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블록들은 이 중간에 있는 블록이 다른 해시값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 블록이 위조되었다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블록을 위조하는 건 너무나 쉽게 발각되기 때문에 위조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새롭게 생겨난 블록을 위조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새롭게 생긴 블록이 모두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저는 방금 제가 받은 블록의 제 계좌에서 500만 원을 500억으로 위조합니다. 그러면 제가 블록 안의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그 블록의 해시값이 변했겠죠. 저만 해시값이 달라진 블록을 가지고 있으면 과반수의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위조한 블록은 폐기 처분됩니다. 따라서 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과반수의 사람들에게 제가 위조시킨 블록을 모두 배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가지고 있는 블록이 인정받을 수 있고 동시에 위조되었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상하셨다시피 네트워크에 퍼져 있는 그 많은 참여자들의 블록을 전부 제가 만든 블록으로 바꾼다는 건 제가 천재 해커여도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이런 작업을 할 동안 새로운 블록이 10분마다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위조시킨 블록 위에 쌓여진 새로운 블록과 다른 사람이 가진 원본 블록 위에 쌓여진 블록은 쌓여지기 직전 블록의 해시값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해시값을 갖게 됩니다. 저의 작전이 성공하려면 제가 위조한 블록부터 새로 쌓여진 블록까지를 모두 위조하고 그것을 배포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제가 슈퍼컴퓨터를 100대 가지고 있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개의 블록을 위조하기도 전에 새롭게 생겨난 블록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되고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위조해야 하는 블록의 개수는
점점 더 쌓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양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모든 컴퓨터의 계산력을 압도하지 않는 이상 블록체인에서 새로 생겨나는 블록을 위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의 해시를 통해 어떻게 위조와 변조를 막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영상을 쭉 보셨다면 이 기술이 왜 신뢰를 보장해 주는지 조금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단 코인에만 그치지 않고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투표를 하는 모든 사람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10분마다 쌓인 투표 데이터가 블록으로 저장되어 해시로 변환된다면 위에 살펴보았듯이 누군가 투표를 조작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그 기술적 특징 때문에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좋든 싫든 우리를 모두 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모두가 모두를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블록체인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구경해 볼까 합니다. 네, 잘 보셨어요? 제가 참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는 일단 어,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썩 선호를 하진 않아요. 근데 뭐 우연이라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가끔은 보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 영상을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 뭐 블록체인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영상이 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영상이 이해되시면 공부 블록체인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걸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해시라는 것 때문에 위조가 변조가 어렵구나. 여러분 지금 2009년 1월 3일부터 생겨난 비트코인 이잖아. 2015년 7월 30일에 생겨난 이더리움. 그때로부터 비트코인 볼까요? 지금 2009년, 2019년, 2022년, 십몇 년 동안 쌓여온 블록체인 이 데이터를 우리가 위조할 수 있을까요? 51% 이렇게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이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위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새로운 어떤 블록체인 시스템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오늘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조금 그렇지만 과연 이 오랜 역사에 이더리움이나 뭐 그런 어떤 블록체인들이 해킹당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영상이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다 이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화, 비트코인은 가치의 화폐이다. 그래서 상호 신뢰성, 위변조가 어렵다. 투명성, 모든 거래가 추적이 가능하다. 제가 여기에서 참 아니 투명한데 모든 것은 투명한데 또 상호 신뢰성. 그래서 어떤 신드롬처럼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1세대, 2세대 프로그래밍, 스마트 계약, 빠른 처리 속도, 그래도 이제 택도 없었죠. 이제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 앱이 있었으면 이 블록체인 이더리움과 퀀텀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 사람이 만들죠. 퀀텀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OS가 생겨났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 위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iOS나 안드로이드라는 OS처럼 이더리움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D앱 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운영체제가 EVM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컴퓨터 언어, C++처럼 그런 것들을 솔리디티 언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하이퍼레츠나 R3나 이런 데는 자바 같은 것으로 썼어요. 여러분 자바는 프로그래밍 언어 아시죠? 그리고 스마트 계약,
그리고 D앱, P2P의 경제 모델, D앱이 있었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죠.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하고 제가 4세대는 넘어왔어요. 왜 4세대는 그러니까 1.0, 2.0, 3.0이고 최근에 이제 2018년, 19년 넘어오면서 웹 3.0이 이제 형성이 되어 가고 블록체인 웹이 아니고요. 블록체인 3.0은 우리가 어쩌면은 이 블록체인 2.0이 웹 3.0의 시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웹 3.0은 훨씬 더 빨리 온 거죠. 블록체인 2.0이니까 숫자로 보면. 근데 블록체인 4.0이 이제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모든 산업 전반에 적용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니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1996년도에 언제예요? 닉 자보가 스마트 컨트랙을 만든 해이잖아요. 이때 사이버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고 2015년도에 우리가 드디어 분산 저장의 시스템인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IPFS나 이런 부분들이 이때부터 우리의 세상에 중요한 자리 스토리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블록체인 미래의 세상엔 이렇게 모든 것들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래되는 세상, 산업 전반에 이제는 블록체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 전반에 블록체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이런 공개 과정에서 자신 있게 말한다면 저는 분명 암호화폐 세상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데 현물이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요. 우리 이 비트코인이 10분마다 블록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길다. 너무 해서 이렇게 속도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터넷 웹 1G에서 2G, 3G, 5G까지 오는데도 5G도 지금 너무 느리다고 짜증내잖아요. 조금만 인터넷 안 터지면. 그런데 이 거래할 때 인터넷이 속도가 느리면 어떻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신뢰나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때 현금 주고받고 인터넷 뱅킹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호화폐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더리움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스마트 컨트랙이기 때문에. 거래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감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뭐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할 때 어떤 모 고모님이 그때 130만 원까지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한 2주 전이죠. 그때 저한테 아들에게 이제 돈을 이렇게 한 달에 뭐 300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혹시 이더리움을 사서 뭐 하면 어떨까? 제가 0.001%도 쉬지 않고 무조건 이더리움 사서 주세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2배가 오른, 2배까지는 아니라 지금 벌써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모님이 그때 사셨으면 저한테 밥을 한 끼 사셔야 될 거예요. 네. 제가 그때 130만 원을 걸어놨는데 안 됐어요. 138만 원 마지막 이제 밑에 선하고 이제 반등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래의 블록체인 세상을 감지를 하셔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블록과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데 빅브라더가 등장하면 단일 장애 지정, 이게 해킹이 되어서 데이터 주권, 결정의 투명성, 감수와 통제, 자율주행차, 위변조 이것들이 잇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블록체인이 정말 최고 중요한 기술이다. 이게 지금은 그냥 안티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냥 주도권을 뺏기기 싫으니까 안티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하고 있죠. 자, 우버가 블록체인 혁명으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거의 완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버 결제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당연히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져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지금까지는 우버의 중앙 집중화 서버가 우버 안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거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드도 되고 뭐도 되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우버가 온전히 블록체인 세상으로 오면은요, 우리가 일반 카드는 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제 생각하셔야 될 텐데 아마 우버도 준비하고 있겠죠. 그런 세상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역 컴퓨터 블록체인 들어가기 전에 요약을 해보자면 분산 컴퓨팅 원장을 공유한 원래 장부, 오리지널 장부예요. 오리지널 장부를 아까 그랬잖아요. 영상에서 모든 컴퓨터에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 넣는다면 우리 서버가 폭파될 거예요. 우리 개인 컴퓨터 서버가. 그런데 그것을 해시로 해결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온장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장을 공유하지만 암호화된 해시 값으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록된 데이터의 투명성 보장해서 무결성 강화했고요. 기업 정보 지금 다 하고 있고요. 부동산의 민원 발급, 문서의 공증, 축산물의 실시간 유통 경로 추적. 제가 오늘 논문 읽은 것 중에서는 어, 건설업체에서 지금 굉장히 블록체인을 활성화시켜서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건설 자재값 요즘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어제부터 저희 세종시 요양원 인허가 이제 도로 문제가 해결되어서 당국대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도 자재값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 2년 25년도만 돼도 자재값이 투명화되어서 자재값이 비쌀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게 블록체인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비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투명성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면 그 자재값이 비싸고 어떤 사람에게 하면 자재값이 좀 더 저렴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없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블록체인 내 세상이. 그래서 사토시가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그 전에 이제 물론 과정들이 있지만 블록의 해시값을 다음 블록의 생성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가 합의가 요구됨으로 함에 따라 데이터의 이변적 가능성이 낮춤. 이게 하나의 키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구분하여 기록. 그래서 블록이 있어야 데이터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 데이터를 저장한 이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게 보상이었다. 그게 토큰이었다라는 거. 근데 이것을 모든 저장하는 공간에 그대로 오리지널 장부를 다 넣으려고 하는데 똑같은 숫자 배열에 해시값이 필요했다라는 거. 이것만 정확하게 이 단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블록체인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탈중앙화, 정말 중요하죠. 탈중앙화. 그리고 P2P 방식. 그래서 탈중앙화가 없으니까 P2P 방식으로 가능한데 이게 이중장부의 위험이나 아까 위변조의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P2P 방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해시값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사토시가. 그래서 10분 단위로 갱신을 하고 모든 동일한 똑같은 장부를 나눠서 가지고 있는다. 아까 우리 전 세계 지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가 지금 똑같은 거래 장부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혼자서 이걸 주식은 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는 거래해보고 해봤는데 저의 어떤 데이터가 전 세계에 있는 똑같은 사람의 장부에 지금 기록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블록 10분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을 묻습니다. 처음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은요.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을 묻은 거예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뭘까요? 이더리움 거래 내역과 스마트 컨트랙의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정부에 아까 우리 선거 블록체인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선거 내가 누구를 투표를 했고 누가 누구를 투표했고 10분간 거래된 내용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메인넷을 만들었다면 들어가 있겠죠. 테슬라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테슬라의 블록체인에는 차를 누가 샀고 누가 뭐 고장이 났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각각의 블록체인 체인마다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의 블록마다 그 블록체인의 생태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들을 체인으로 연결했다. 그래서 타임 스탬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빼서 조작하는 것이 어렵다. 중간에서 빼서 조작하려면 51%가 해야 되니까 앞에 전체를 조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정보가 저장된 모든 블록이 선결로 연결되어 있으며 연결되어 있는 블록 데이터가 분산화되어서 저장되어 있다. 모든 체인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 세계의 이 블록체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다. 만약에 여기에 누군가가 지금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클레이튼하고 매틱하고 이더리움으로 최근 NFT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NFT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매틱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어딘가에서 똑같은 장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그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는 똑같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들을, 그 장부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래서 각 블록에는 새롭게 발행된 코인과 거래 내역 등의 정보가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코인과 거래 내역. 그래서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가 아니고 분산형 네트워크인데 거래 정보를 저장한 단위 하나의 블록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머클트리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체인, 그럼 이제 마이닝, 각 블록이 생성이 되었어요. 그 안에 우리 비트코인 거래 내역, 혹은 누가 사고 누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김은희가 코인을 몇 개 가지고 있고 우리 윤숙희 원장님 코인을 몇 개 가지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체인으로 연결을 했는데 그 체인을 어떻게 연결을 했느냐? 해시 값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블록이 순서대로 스탬프로 연결이 되었는데 각 블록을 생성하고 연결해서 하는 모든 과정을 마이닝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 보유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고 모든 정보가 분산화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원, 빗썸, 뭐 우리 업비트, 코빈 4개라고 할게요. 4대 거래소에 어느 한 군데라도 무슨 뭐 비트코인이든 매틱이든 이렇게 토큰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와 똑같은 제 컴퓨터와 제 지갑이죠. 사실은 제 컴퓨터라는 게 지갑에 똑같이 제 지갑을 여러분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공개 키, 이제 개인 키, 뭐 이제 나와야겠죠. 기존의 시스템은 미 연방준비은행, 공인인증서, 구글까지. 오늘 제가 그 국민은행 이렇게 공인인증서 하나 봤는데도 아직도 금융인증서가 통용이 안 되고 공인인증서만 아직까지도 받더라고요. 국민은행이 굉장히 블록체인을 지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가 상용화되기는 아직은. 그래서 아마 기하급수적 성장이기 때문에 2025년도가 되면 거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이 엄청 투명해지고 정말 무정부자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예,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 잘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컴퓨터를 열었다 모든 것들이 노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럭을 체인해서 근데 블럭을 10분 안에 가장 긴 체인을 형성한 노드가 토큰을 받습니다. 비트코인 합의 방식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걸 작업에 대한 증명. 아까 51%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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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맞아, 너 맞아, 너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비트코인을 10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개 가지고 있으니까 한 개를 우리 윤석희 원장님께 줘야겠다라고 제가 이제 거래 검증을 올린 거예요. 새로 블록을 형성했겠죠?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오케이, 블록 만들었으니까 너 토큰 줄게 해서 토큰은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을 하려면 돌아가서 제 체인으로 연결해야 될 게 앞으로 돌아가서 전체 중에서 51%가 검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검증을 해주는 방법이 POW이다. 작업 증명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일이 검증을 해주면 엄청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그래서 이더리움이 POS 방식, 지분 방식. 그래서 우리가 모든 51명을 하지 말고 그 51% 중에서 토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10%이 사람들만 검증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POS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POS 방식이. 네, 올해 6월에 한다 그랬는데 지금 조금 또 연기됐습니다. 그 POS 방식이 연결되는 순간 속도가 엄청 빨라지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다시 한번 P2P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 데이터베이스 보안성, 거래 운송의 투명성, 제3자의 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래서 A가 B에게 거래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거래 블럭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럭을 네트워크의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합니다. 확인해 주라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노드들이든 거래, 맞아. 빅문이 50개 가지고 있어. 50개 가지고 있어. 50개 가지고 있어. 다 확인을 하죠. 그리고 이 검증된 블럭을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히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해시 값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블록의 사본을 생성하여서 다시 전체 99번까지 있었으면 제가 이제 100번째 블록을 만들었다. 블록 안에 데이터를 저장했다. 거래의 이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록 100번째를 그 위에 얹히는 작업, 얹었어요. 그걸 분산 저장, 전체의 네트워크에 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A가 B에게 거래 완료. 이때 우리가 10분 있다 저에게 코인원에서 제가 이제 윤숙 원장님한테 하나 드린다고 했으니까 하나가 딱 간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돼요. 이 거래의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해시 값을 우리가 뭐라고 갑자기 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래의 해시 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시 값이 트랜잭션 해시 값이 있고 거래 검증하는 해시 값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정말로 보냈어요? 그건 안 보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확인할 때 트랜잭션 값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 거래에 대한 모든 내용을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몇 번에서 몇 번 검증을 했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 퍼블릭, 프라이빗. 우리는 대부분 퍼블릭을 쓰고 있죠. 프라이빗은 특별한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비트코인을 능가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었어요. 10개인가 발행했던가?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때 7천만 원 할 때 얘가 1억 2천까지, 1억 3천까지 갔던 그런 개인 프라이빗 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하고 머클트리라는 게 있는데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트리 구조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딱딱 밑에 하는 거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할 수 있도록 트리 구조로 연결을 했다. 그래서
하드 포크나 소프트 포크 막 이런 용어들이 이 트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회시 함수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 채굴 시스템, 거래 장부의 동기화 시스템. 그래서 6번 정도 검증했을 때 거래가 검증이 완료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블록체인 장부, 거래 장부가 있다. 거래 내역이 쌓여서 한 장을 이룬다. 우리 이 한 장 한 장 한 장이 다 거래 내역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블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한 장을 복사해서 모두 나누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다양한 거래 내역들이 있겠죠. 김은희가 50개를 가지고 있다가 이 50개 중에서 한 개를 윤숙희 원장님께 드렸고요. 윤숙희 원장님이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26분에게 0.05 비트씩을 준다. 이렇게 해서 줬다면 누구에게 들어갔다 이런 장부, 거래 내역. 그 장부를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일 때 한 사람이 거래 내역을 저작하는 것은 누가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제 3명이 있으면 2명이 야 아니잖아 틀리잖아 라고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1%를 검증을 받도록 한다. 거래 장부에 새로 추가되는 페이지가 이전 페이지와 암호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나 출력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아까 해시 함수는 조금만 틀려도 이제 2의 7승, 2의 8승이거든요. 그러니까는 512메가, 뭐 256메가 이런 말씀 드려서 보셨잖아요. 500기가, 512기가, 256기가 이게 2의 7승, 8승, 이제 6승, 7승 이런 개념인데 그게 이제 바이트, 1바이트가 8비트 이런 어떤 0과 1의 숫자의 조합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원장, 뭐 블록체인 기술로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만 공유. 옛날에는 은행이 산업은행이면 산업은행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만 은행들끼리도 차단을 해서 우리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그 국민은행 거래자면 국민은행의 모든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은 암호화되어 있고 P2P 방식으로 보유하는 기록을 대조해서 이게 실제인가 아닌가 확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이고요. 자, 조금 어려운 거 할게요. 거래 장부 한 장, 다수의 거래 정보의 묶음, 내용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블록 헤더가 있고 블록 정보, 기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블럭부터 시작해서 바로 앞에 블럭에 대한 링크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그러니까 이 2009년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지금 이 모든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내역이요. 이걸로 연결되어 있다는 체인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이건 좀 어렵겠죠. 거대한 분산 장부 그리고 불가액 데이터의 분산 원자. 10분마다 하나의 블럭이 체인이 연결되고 하나의 블럭이 생겨서 체인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타임 스탬프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의 운영 바탕이 되는 체계이고 핵심이 되는 기술 체계인데 이 비트코인을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플랫폼을 확장을 시킬 텐데 이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보너스를 줘야 되잖아요. 이게 암호화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당국대와 어떤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블록체인이겠죠. 그래서 우리 요양원이나 뭐 우리 요양보호사나 수업 듣거나 하면은 모두 이 앞으로는 이 토큰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 보상 체계가 되는 것이죠. 이걸 채굴한 사람들은 수수료를 받거나 뭐 판매했을 때 약간의 어떤 가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게 이게 암호화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각자의 생태계가 하나의 블록체인 기반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생기는 첫 번째 제네시스 토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거래하는 것들이 연결이 될 것이다. 이것이 모든 비트코인, 모든 코인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블록 헤드는 이렇게 6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볼게요. 개별 거래가 있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거래 시스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은희가 50개를 가지고 있는데 50개를 검증받아서 50개 중에 몇 개를 주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개별 거래의 해시 값이 있어요. 네, 길이는 똑같다고 했어요. 내 컴퓨터가 32비트이냐 64비트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 머클트리의 해시 값을 입력 값으로 되고 이것에 대해서 거래가 어떤 머클트리 해시 값에 의해서 조작이 되면 이게 다음 네, 왼쪽이 이전 함수, 리전 데이터, 리전 블럭, 오른쪽이 이제 바로 다음 블럭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럭 헤더라는 게 중요한데 헤더에는 소프트웨어 버전, 블럭 생성 시간, 채굴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비트 값으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니까 바로 앞에 블럭에 블럭 해시 그리고 머클 트리 해시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 똑같은데 넌스 값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넌스 값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모든 거래에 대한 내역이 블럭 번호가 000000722A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256자가 되는 거 256개가. 이 숫자가 이게 바로 해시 값이에요. 2라는 것도 000100000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영문 하나는 8비트예요. 8비트. 그러니까 이게 2라는 것은 하나의 8개 00000에 이게 8개 7이라는 숫자도 001 0001007이니까 0 1 1 되겠죠. 그러면 7이 되죠. 2에 1승 2에 2승 4 6 7 맞아. 그러면 1 0 0 0 0 0 0 0 0 1 1 0 1 1 1이 되는 거예요. 8비트. 이게 7이라는 숫자예요. 그래 이렇게 네, 재밌어요. 나중에 이집법 공부하면. 그래서 각자의 이렇게 해서 2, 5, 6개가 되는데 이게 하나의 이 거래 내역의 전체 해시 암호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니까 넌스 값 구하는 거 다시 볼게요. 그래서 블록체인 원리 채굴, 그래서 광산이라는 네트워크 해시 값, 이 전체 해시 값을 채굴하는 것을 채굴자 마이너라고 한다. 그래서 채굴은 이 모든 작업 증명, 아까 블럭을 생성해서 블럭에서 보상을 받고 이것들을 이렇게 넘겨서 보상 채굴 확인까지 해야 하나의 블럭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전체 과정을 마이닝, 채굴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럭에 대해서 블럭이 생성에 대해서 보상이 받고 그 보상이 검증을 통해서 하나의 블럭이 딱 생성되기까지 이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의 블럭이 생성되기까지 계산식을 하는 거예요. 계산. 그래서 이제 넌스 값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블럭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블럭을 블록체계 안에 추가하는 작업을 증명했다, 완료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블럭 해시를 이제 계산을 내려면 그 블럭의 블럭 헤드 중에 하나인 넌스 값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요. 이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검증하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작업까지의 모든 과정을 뭘로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 값을 제일 밑에 있는 이 값 있잖아요.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업 증명과 보상을 받는 채굴을 하는 것인데 그 채굴하는 것을 바로 넌스 값을 구하는 작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넌스 값은 1부터 숫자를 계속해서 1, 2, 3, 4, 5, 6, 0부터 시작해서 대입해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블럭 헤더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6가지. 그리고 이제 내용들이 있고 새로운 블럭 해시가 이렇게 2, 5, 6자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의 블럭 해시들이에요. 자, 블럭 헤더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버전 생성 시각 앞 블럭 해시 값, 해시 번호 아까 있었죠. 이 새로 형성된 블럭 해시겠죠. 채굴 난이도 그리고 머클트리 해시가 생성이 되는데 블럭 해시가 0000A84 뭐뭐뭐보다 작게 나오는 넌스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해놓고 이제 답을 미리 정해줘요. 이 답을 정해줬고 y는 ax 플러스 b 하면 우리가 뭐 x를 1, 2 넣어주면 y는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y를 정해놓고 역수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a와 b를 책정하는 게 아까 이 채굴 난이도 비트 값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난이도예요. 다시 y는 ax 플러스 b를 아는데 y를 정해놓고 이 y 값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x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a 값과 b 값을 설정을 해주는 게 뭐 루트를 써버리거나 이렇게 뭐 팩토리얼을 쓰거나 이런 엄청 어렵잖아요. 그걸 이제 비트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채굴 난이도인 거예요. 그래서 답을 y를 정해놓고 이 y보다 작은 값을 만들어라. 이게 계산식이에요. 그래서 블럭 해시가 특정 숫자보다 낮게 나올 때의 넌스 값이 자격 증명에 나타내는 난스 값이다. 그래서 실패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1부터 82,764 아니 8,200만 76만 4,351번째에 0000A83 쪽쪽쪽 하고 와 이것보다 작은 숫자가 나왔네? 이거 이진법이에요. 오 작업 성명 너 블록체인. 그런데 이것들을 누가 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와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0분마다 이게 블록체인이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많이 되겠어요. 그런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블록체인을 채굴을 했겠죠. 전기를 막 돌려서 이것을 넌스 값을 0부터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이제 물론 컴퓨터가 코딩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수만 명 중에서 한 개만 딱 블럭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형성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가 빨리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대용량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더 빨리 블럭 값을 받았던 거예요. 블럭을 딱 받으면 어때요? 코인이 지급이 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개인 컴퓨터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영영 아까 이 마지막 y 값은 어떻게 정해주느냐? 작업 난이도 이게 바로 아까 비트 값. 비트 값이 y는 ax 플러스 b라면 y 값이 나왔어요. y 값이 나왔고 a와 b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x 값을 구하는데 엄청 어려워지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게 바로 이런 작업 난이도. 그래서 보상 새로운 발행되는 비트코인에 해당 블록에 포함되는 거래 수수료의 합의예요. 이제 거래와 거래 수수료까지 채굴 보상이 줄어든다면 채굴에 의해 유지되는 블록체인이 지속될 수 있는. 자, 근데요. 지금 엄청 계속해서 블록체인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4년마다 반감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반씩 낮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6.25가 되죠. 근데 이러면은요. 어떻게 현상이 되면 비트 값이 어려움을 그러니까 난이도를 나타내는 채굴의 비트 값이요. 좀 쉬워져요. 그래서 좀 나중에 2140년 이때는 엄청 많이 쉬워진다라는 게 지금 점점 어려워졌다가 다시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채굴 비용이 감소되고 증가된다. 신규 발행이 사라진 2140년경 이후에는 결국은 채굴 난이도가 낮아지거나 블록 크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이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2140년도가 되면 우리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증명 하나의 묶음이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A에서 B, 이 사람이 맞나?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죠? 그래서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기존의 공개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민은행. 오늘도 제가 공개 키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국민은행 거. 그런데 블록체인 방식은 모든 공개 키를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키, 신원 데이터 확인이고 공개키, 거래 데이터 확인. 그래서 공개키를 가지고 있다가 개인키로 딱 문을 열면 문이 열렸다 그러면 딱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노드들이.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해시값이 맞아? 오케이 인증. 해서 이렇게 인증해서 이것들이 10분 동안 엄청 빨리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키의 관리가 블록체인 시스템의 핵심. 제가 가끔 지금도 막 이렇게 그때 50개 그리고 사실 진리카 토큰이고 제가 사실 ICO를 저는 이제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오르비 토큰이라고 그때 제가 한 얼마나 지산하냐. 그때 이더 5개? 그때는 60만 원이었어요. 한 300만 원이었겠죠. 나중에 15만 원 떨어졌는데 이게 작년 상반기죠. 엄청 막 비트코인 막 이더리움으로 오르비 토큰이 제가 그때 그러니까 300만 원이었죠. 5개 이더로 샀으니까 2억까지 갔었어요.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게 그것은 보팅 시스템이거든요. 지금도 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어보질 않아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이것은 제가 오르비 토큰은 그때 받지 않고 제 이더 지갑에 이제 제 키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 개인 키를. 이 개인 키를 제가 제 네이버 이메일이 해킹되는 바람에 이렇게 개인 키를 해킹됐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지갑에 웬만하면 지갑에는 넣어놓지 말고 거래소에 넣어놓으세요. 거래소, 메이저 거래소에 왜냐면 거기는 일단은 공인인증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거 55개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진리카 토큰이고 뭐고 엄청 많았는데 꽤 컸겠죠. 네. 또 지나가는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방향이 어렵고 해시 함수에 의해서 된다. 자, 여기 봐보세요. 7로 나오는 나머지 함수는 모두 7이잖아요. 그래서 y는 모두 7, 이제 19인 거예요. 그러면 모두 나누기 19를 7로 나눴더니 7이 14, 마이너스 5가 간단하게 이제 x값 5를 계산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모두 7에 5라는 것을 이미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5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숫자든지 7로 나눠서 5가 될 수 있는 모든 함수를 구해라는 거예요. 모든 숫자를. 이게 할수 함수인 거예요. 넌스.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해요. 0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5나는 이 함수보다 적은 숫자가 나오는 것. 이게 그래서 이 해시 함수를 푼 답이 과반수 51% 이상이어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해시 함수는 여러분 조금은 알고 계셔야 앞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3D 프린팅의 코딩 용어를 모르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블록체인에 앞으로 많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기본 상식으로 해시와 블록이 체인이라는 연결의 의미 그리고 POW, POS, 최근에 POC가 나왔어요. 정부들은 다 이 POC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버넌스, 그래서 지난번 다오 이야기 드렸잖아요. 다오가 다 이런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블록체인 세상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저는 다시 말하면 1000% 토큰 투자라고 안 합니다.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런데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래하는 것들이 이런 이제 부분들이 필요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도 당연히 CBDC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서 내 거 뭐 앞으로는 뭐 인증서를 받거나 뭐 이러면은 다 조그만 토큰으로 거래가 될 거예요. 컨센서스 그 수수료 자체가 토큰이기 때문에 합의 알고리즘 그래서 합의 POW 그리고 POS는 조금 빠르다. 그래서 그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검증을 해주기 때문에 다 누구나가 검증하는 POW 방식이 아니라 POS 지분이 높은 사람이 검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디센트럴라이즈 이게 DAO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하드버그 이런 부분들. 그래서 스마트 컨트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기능 하나하나마다 서로 다른 토큰을 쓰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10가지 기능을 넣는데 11가지 기능이 있는 토큰이 나오면 또 기능에서 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OS를 만들자,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만들자, 이게 스마트 컨트랙이었던 거예요. 야, 우리 있잖아. 기능들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토큰이 나와야 되잖아. 이게 아니라 그 기능들에 맞는 그냥 토큰을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앱을 설치하는 블록체인 OS를 만들자라고 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비트코인도 사람들이 사기라고 했는데 무슨 그 스마트 컨트랙이냐 이제 이러면서 다 노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죠. 만들었죠. 그래서 웹 3.0은 2014년도에 이 비탈릭과 같이 일을 했던 그 공동 개발자가 처음으로 웹 3.0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다양한 튜링 언어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고 파이썬과 유사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됐다. 블록헤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특성 값이나 발신자 및 수신되는 메시지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이더리움의 상태 변화와 데이터 저장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가 비트코인은 그 거래의 장부였잖아요. 돈 주고받고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특정한 데이터 값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에 자판기 같은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판처럼 안 치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앨런 튜링, 쉽게 말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디 앱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그래서 기존 앱과 이름을 달리해서 분산화라고 했다라고. 그래서 이더리움 지갑의 주소에는 지갑과 계약서, 주소가 하나에 각각 이제 블럭이겠죠. 지갑의 한 종류, 입출금 기능 한 가지만 지원했는데 계약서에는 조건과 명령어들이 저장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이더리움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금융권을 역시반하는 시스템이었으면 이더리움은 기존의 인터넷을 대체하는 신뢰 기반의 컴퓨터 혁명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입출금만 장부에 기록이 되었는데 참여자들이 특정한 조건에 따라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투표에 대한 조건들을 설명을 해놨겠죠. 뭐 예전에 사람이 오면 뭐 투표를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이 블록 데이터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들은 해킹이 안 되죠. 조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타임스탬프에 의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블록을 쓰는 사람들에게, 이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들에게 채굴을 하게 될 때, 우리 물론 채굴은 채굴하고 이제 발행이 있어요. 발행은 우리가 그냥 임의로 만드는, 백서만 만들어서 만드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더리움이나 뭐 다양한 메인넷에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하고 B가 C에게 10이더를 송금한 것이 확인되면 A가 D에게 5이더를 송금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위대한 역사가 아닙니까? 이게 우리 가끔 영화를 보면 미래에서 점 찍어져 있던 결정론적인 하여튼 네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론은 알겠는데 제가 실행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이렇게 막 이런 돈 이런 거 관리에 발지를 못해서 주주는 이런 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드로 스마트 계약을 구현할 수 있는 자판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코드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일련의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약을 집행해 나가는 형태. 이 코딩으로 디스크립트 자동 계약 A는 뭐 어쩌고저쩌고 B 이것만 쓰게 되면 딱 이더리움 토큰이 하나 발생이 되는 거예요. 토큰하고 이더리움의 차이점은 코인의 차이점은 메인넷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안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궁금하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토큰과 코인, 메인넷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분산화된 앱,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 지난 시간 우리가 D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솔리디티 이렇게 언어, 그래서 프로그램 솔리디티 0.3, 23, 2.0, 컨트롤 에러서 펑션 이그젠플 퍼블릭. 그래서 만약에 뭐 펑션 A가 이렇게 된다면 퍼블릭 뭐 이렇게 진행을 하라 이런 부분으로.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은 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산업 인터넷 블록체인 4.0이 시행돼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 블록체인을 1.0부터 5.0까지를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현재 4.0은 산업 인터넷, 1.0은 비트코인, 금융, 단순한 거래만, 2.0은 계약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웹 3.0은 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 OS가 가능했다라는 거, 그것의 의미는 모든 소유권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 것이. 그게 이제 웹 3.0의 의미였고, 웹 2.0은 그러면 역으로 중앙 서버가 관리를 했었다. 모든 재산권은 중앙 서버가 가지고 있었다. 이건데 그러면 이오스나 3대, 이오스나 에이다, 또 하나 뭐지? 세 개의 토큰이 대표적인 웹 3.0의 토큰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오스하고 에이다는 가지고 있는데 한 개는 안 가지고 있어서 기억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여튼 세계 3대 토큰이에요. 그 다음 웹 4.0이 블록체인 4.0이 산업 인터넷.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블록체인 5.0은 뭐겠어요? 세상에 이제 모든 것들이 세상의 10%가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된다라는 것은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죠. 그게 아마 조만간 25년 혹은 늦어도 이 7년 안에 블록체인 5.0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웹 3.0이 이더리움이 POS를 완성하는 시점이라고도 예상을 했었는데 속도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에 양자 컴퓨터가 들어온다면 속도전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안, 네트워크, OS, SI, 분산 시스템, 캐시, 스마트 대응, 전자상거래 모든 부분, 그냥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이 될 것이다. 이거 안 지워졌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세종시도 보니까 스마트 시티를 굉장히 잘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러면 손에 뭐 들고 다니는 포노사피엔스는 이제 지나갈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칩 하나 꽂고 딱 인증받는 그런 양자 컴퓨팅 시대가 다 온 것 같습니다. 당연히 블록체인 공유경제. 블록체인과 공유경제 공통점 2008년도에 시작이 되었다. 공유와 경제를 붙여쓰기 하고 블록과 체인을 붙여쓰기 해서 새로운 단어가 탄생한 것.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소유에서 공유로 바뀐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자동차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더리움을 이용한 음악거래 시스템, 음악거래 서비스, 자체 블록체인 음악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이더리움 기반의 P2E 에너지 거래. 네, 우리 호주에서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남으면 일반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유 경제죠. 파는 거죠. 물론 우리는 태양열을 굳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일종의 탄소 배출권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용 권한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게 블록체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율주행차 IoT 여러분들 다 너무 아실 거고 리필, 카르다노 이제 이런 부분들이 리플이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융의 통합을 주장을 했었죠. 아까 우리 R3 뭐 이런 부분들이 리플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IPFS 분산 저장 인터넷 공간으로 딱 들어가는데 이 인터넷 공간으로 들어가서 이게 웹 3.0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분산 저장으로. 그런데 이제 저장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블럭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블럭을 우리가 IPFS라고 하죠. 파워 레저, 아까 하이퍼 레저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조금 더 보완해서 파워 레저. 스팀이 우리가 내 글을 써서 옛날에 글을 쓰면
예를 네이버에 내가 글을 쓰면 내 거 지사산이 아니었는데 스팀잇에서는 내가 글을 쓰면 그 돈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암호화폐로 들어오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잊어버린 아하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것도 업비트에 상장이 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거기에 제가 저기 저도 전문가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네이버처럼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답을 하잖아요. 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암호화폐가 아하가 보상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스팀잇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확장이 되었고 아하는 아무래도 조금 주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이버에 하면 네이버에 글을 쓰면 내 돈이 아니잖아. 내 것이 아니잖아. 그런데 글을 써서도 돈을 버는 세상. 그래서 스팀잇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에 대단한 우리 한국에 이 블록체인 학자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고 아카시아 그리고 우리 OS격인 이더리움 그다음 이오스 이런 부분들이 신플랫폼 전쟁의 시작. 여러분 생각해봐도요. 이거 웹 2.0 시대에 있던 이런 로컬 서버나 데이부터 이렇게 스토리지 같은 거 왠지 구형으로 이제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왠지 신형으로 보이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 네트워크에서 이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 가장 쉽게 네이버에서 글을 쓰지 않고 스팀잇에서 글을 쓸 거라는 거예요. 아하에서 글을 쓸 거라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25년 정도까지 조금 인식의 전환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아예 어떻게 때는 데이터 거래 영역 그리고 우리가 다오로 인해서 완전한 분산 투표권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이제 당연히 블록체인 세상에 오면 당연히 다오에 의해서 어떤 의결권, 거버넌스라고 하잖아요. 투표권이라는 결정권, 이런 모든 결정권을 중앙 집중해서 하지 않고 모든 처음 선택하는 것부터 만약에 증권회사 다오다, 증권회사 플랫폼이라고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면 증권회사에서는 지금은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 우리들의 돈을 받아서 뭐 월가에 가서 어떤 거에 우리가 또 투자를 할까 이런 걸 결정하는데 이 결정권을 국민은행을 쓰는 우리들에게 통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저는 아니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유통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투자를 하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국민은행의 주인이 쉽게 말하면 국민은행이 아니라 국민은행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각자의 노드들 중에 우리가 그 마스터 노드라고 하잖아요. 이 마스터 노드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투명한 세상이 저는 2030년도에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 뎁스콧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스마트 컨트랙이나 스마트 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쓰이죠. 스마트 헬스에서 블록체인 헬스, 보험에서도 모든 것들이 이제는 블록체인으로 들어오게 되고 정자정부 4.0도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 서비스를 지향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2020년도, 2021년도 블록체인 특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이미 DID로 발급이 되어서 TID로 발급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모든 데이터가 누군가가 제 데이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은행이 제 거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해요. 오늘도 예를 들어 공동인증서를 줌으로써 제 모든 제 데이터가 이제 운전면허증 안에 10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건 한 개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내가 보여주기 싫어. 그럼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뒤에다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감추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DID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은 나. 내가 너 필요하면 나한테 돈 주고 써. 이게 DID의 근원적인 개념이고 웹 3.0의 개념이고 온오프라인, O2O, 연계, 분산, 신원 증명, P2P 이런 것들을 용어들이 31분 용어들이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되고 이런 세상이 왔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뭐 조금이라도 빨리 공부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